뭐냐면 이 톱밥 같은 경우는요,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트리코데마를 배양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유기물 함량을 높일 때도 사용을 해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톱밥을 뿌리고 나서 바로 로타리 쳐서 바로 심으면 활착이 잘 안 돼요, 작물들이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보통은 만약에 밖에서 완숙을 완전히 시켜가지고 집어넣는다고 하면 뭐 보름 정도 또는 열흘 정도면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바로 받아온 톱밥을 쓴다 할 때는 토양에 로타리 쳐서 집어넣고 나서 최소한 한 달, 보름에서 두 달은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작물을 심을 수 있어요. 네. 이 트리코데마 배양한 것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 트리코데마가 배양이 잘 되더라도 나중에 그 먹물버섯이라고 버섯이 올라와요. 그때는 작물한테 그 약간의 해가 와요. 그러니까 활착이 잘 안 될 수 있어서 저거를 쓸 때에도 안정화 기간을 충분히 둬야 돼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뿌리고 나서 로타리 일주일 있다 로타리 친 다음에 거의 한 두 달 좀 안 되게 기간을 뒀다 심었다고. 그렇게 해야 안전하게 심을 수 있어요. 만약에 포도밭에 네. 작물이 심겨져 있잖아요. 수비를 준다고 봤었잖아요. 만약에 비닐 없이 그냥 재배하시는데 위에다 뿌리는 건 상관없어요. 이게 이제 토양에 들어갔을 때 나무한테는 큰 지장을 안 주지만 일반 밭작물들한테는 활착의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네. 네,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시면 요게 균핵병 균이고 요게 트리코데마 균이에요. 그래서 땅속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져요. 물론 이 사진은 땅속에 있는 사진은 아니고 실험실에서 이제 이걸 규명하는 그런 실험을 한 사진인데, 이렇게 균을 감아버려요. 감아서 아예 균핵병들이 살아남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녹균병 같은 게, 여기는 이제 오이 녹균병이 있고, 포도도 있고 이런데, 이 녹균병 같은 경우는 저온다습할 때 나오기 때문에 요때 팬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팬만 틀어주면 발생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근데 대신에 이제 바닥에 멀칭도 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멀칭이 물리적인 방제 이런 일환으로서 이용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습도 조절을 해서 병을 억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지 않나, 그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급하다고 해서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모잘록병인데요. 얘들은 원래는 육묘장에서 발생을 해요. 이제 습도가 높아지고 일교차가 심한 육묘기 때가 보통 그렇잖아요. 봄에 육묘할 때. 근데 이때 이제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때는 상토에다가 아예 트리코데마를 제품을 사서 처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죠. 육묘를 하신다고 하면. 네. 그리고 이제 해충으로 넘어왔는데요. 이 해충 쪽에서는 해충이 사실 좀 더 우리가 약제에 대한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게 사실은 균보다는 충 쪽이 좀 많죠, 그죠? 네. 해충의 발생 조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건조한 조건이 유지되는 시기,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은 벌써 이미 시작됐죠. 네. 4월 초부터 장마 전까지, 장마가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올해. 그때까지가 이제 고온 건조기고요. 이 고온 건조한 시점에서 해충들의 발생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제 예측이 좀 되고요. 네. 어쨌든 건조한 조건에서 잘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질소를 많이 주고 좁게 심으면 피해만 더 커지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욕값도 아낄 겸 널찍널찍하게 심으셔가지고 비료질을 좀 덜 하시면 발생률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 예, 그런 거고요.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이제 해충들을 구분할 때 커다랗게 이렇게 부류를 나누어요. 그래서 뭐 매미목, 파리목, 메뚜기목 해가지고 목이라는 개념으로 쭉 구분을 하는데요. 제가 매미목을 맨 앞에 둔 이유가 뭐냐면 매미랑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에요. 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 복숭아 옥진딧물이죠. 얘네들은 우리 핵과류들, 특히 복숭아 겨울 눈 있죠, 그죠? 눈 주변에다가 산란을 해요. 그래서 동계 방제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 뭐 사과나 이런 그 배나 동계방제들 뭐 그 석회용합제를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그래도 완벽하게 알까지 죽이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얘들이 이 복숭아 눈 주변에서 3, 4월이 되면 부화해서 날개를 달고 이렇게 이제 비행을 시작하면서 우리 밭으로 와요. 네. 물론 이미 우리 주변에 있던 풀에서 있다가 오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꼭 무조건 다 밖에서만 나온다고 볼 수는 없고요. 우리 밭 안에 뭐 시설이면 시설 안에 있는 풀 또는 노지면 노지 근처에 있는 풀에서 있다가 오기도 합니다. 먼저 있다가 나와서.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새끼를 낳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 안착을 해서 낳는 애들은 교미하지 않고 그냥 새끼를 낳아요. 네, 계속해서 이 새끼를 낳는데 한 마리가 약 50마리 정도 낳고요. 이제 이 새끼가 이렇게 새끼를 낳을 때까지 그 기간이 한 열흘에서 열하루 정도 돼요. 짧죠? 열흘 정도만 지나면 다시 새끼를 낳기 시작하는 거야. 네. 그래서 증식 속도가 엄청 빨라요. 한 마리가 그리고 한 50마리 정도를 낳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이 하나의 이파리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이파리에 이제 꽉 차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날개 달린 애들이 나와요. 또 그래서 다른데 경쟁이 덜한 좀 별로 없는 데 가가지고 다시 또 새끼를 낳기 시작하죠. 엄청나게 번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진딧물 같은 경우는 다들 뭐 잘 아시겠지만 초기 방제를 놓치면은 끝나요. 네. 특히 이제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진딧물 약은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 내용물은 여기도 이제 밑에 뒤에도 소개를 해놨지만 여기에서 주로 고삼이나 대리시나 제충국 이 세 가지가 진딧물한테는 아주 효과적인 그 자재예요. 그러니까 원재예요, 저게. 그 원료들을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그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재가 거의 없어요. 다 수입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 추출물들을 가지고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그 방제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를 한번 방제를 이거는 이제 실험 때문에 이렇게 밀도 높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고요. 보통 순이나 떡잎 아래쪽, 그 다음에 찻잎 아래쪽에 시작하잖아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거기에 한두 마리가 있다 하면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일 간격으로 2번 정도는 초기에 방제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방제 방법이 3일 이제 오늘 쳤으면 하나, 둘, 셋 그래서 3일 후에 한 번 더 치고요. 그 다음에는 경과를 보면서 관찰하면서 일주일 정도 후에 치고 그 다음에는 만약에 괜찮다 그러면 일주일 간격으로 대발생기에는 일주일 간격으로 쭉 치셔야 되고 만약에 일주일 후에 보니까 없다 깨끗하다 그러면 한 3, 4일 더 있다가 또 방제를 하시는 그러니까 방제 기간을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을 네. 이해하시죠? 네. 뭐 무조건 일주일 간격으로 친다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초기에 이제 발생됐을 때는 그 연속 2번을 쳐야 되고요. 그 얘들은 일정한 시기가 되면 지금처럼 이런 이제 5월 날씨 정도가 되면 계속해서 날라 들어와요. 계속해서. 네. 있던 애들이 증식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저 진딧물 약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샘플을 나눠드렸었어요. 각 지역으로 나눠드렸었는데 그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나와요. 덜어. 네. 거의 방제 효과가 되게 좋았던 건데 그래서 가보면 한 번 치고 나서 일주일이나 열흘 있다가 밭에 가는 거야. 약을 쳤으니까. 그럼 또 있어. 그럼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 친 다음에 3일 있다가 보니까 또 있어. 이 약효가 없다. 내성이 생겼다라는 분도 있었어요. 이거 내성 때문에 안 죽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친환경 자재들은 내성을 일으키기가 어려워요. 이 내성을 일으키는 이제 화학농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화학농약은
내성을 일으키는 게 뭐냐면 그 약의 성분 자체가 안정하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약들이 내성을 잘 일으켜요. 얘네는 한번 뿌려서 맞은 다음에는 다음날 끝이에요. 없어. 이 약 성분이 다 분해되고 없어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물질이 안정되게 이 해충들을 몸 안에 있으면서 얘들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면 내성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근데 친환경 자재는 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방제, 특히 초기 방제는 확실하게 해줘야 되고 주기적으로 방제하지 않으면 해충을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열흘 내서 보름 정도 이렇게 기간을 띄웠다. 그 어느 날 가보니까 엄청나게 또 번져 있어요. 네. 그거는 어쩔 수 없어. 딱 주기를 잡아놓고 방제를 시작을 해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고삼도 그렇고 데리스 추출물도 그렇고 효과가 되게 좋아요. 이 데리스는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입을 해오는데 예전에 이제 그 원주민들이 데리스 콩과식물이거든요. 요 뿌리를 이렇게 상류에서 이렇게 짓이기면 하류에서 고기들이 이렇게 둥둥 뜨는 어독성이 있는 물질이에요. 근데 살충 효과가 되게 좋아. 네. 그래서 요즘에 데리스 추출물들이 조금 주춤하지만 지금 많이 있어요. 여러 회사에서 많이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진딧물한테.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약해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포도 같은 경우는 약해를 입어요. 진딧물에. 네. 살포했을 때.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친환경 자재들은 이제 그 제형이라는 게 있어요. 농약에 제형이 있는데 수화제 아시죠? 수화제. 가루로 되어 있는 거. 근데 물론 물로 되어 있는 수화제도 있어요. 액상 수화제. 가루로 되어 있는 이제 수화제도 있고 얘들은 유제는 물에 타면 우윳빛으로 변해요. 네, 그걸 유제라고 보시면 돼요. 유제보다 수화제가 좀 더 안전해요. 약해가 덜 나와요. 특히 고온기 때. 근데 이런 데리스 제재들은 수화제가 없어요. 다 유제야. 요즘에 나오는 생물 농약들이 기름 성분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해 유발이 좀 심해요. 그래서 이게 참 농가들한테 그거를 알아보라고 하는 게 좀 그런데 기름 함량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회사에. 친환경 자재들은 성분 함량 표시를 해놓긴 해요. 해놓긴 하는데 기름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없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약해 때문에. 피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물에 타보면 유제들은 우윳빛으로 변하면 유제예요. 얘들은 조심해야 되겠다. 네. 특히 열매가 이렇게 있을 때. 사과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사과 유과기 때 유제 쓰면 어떻게 돼요? 동록오죠. 삽입 낀다고 하죠.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이럴 때는 수화제 계통의 살충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수화제로 나와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에 타보면 그냥 이렇게 풀어지면서 우윳빛으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얘는 기름이 좀 덜 들었거나 없지는 않아요. 계면활성제도 기름이에요. 계면활성제만으로도 약해가 나와요. 네. 근데 뭐 5%, 10% 이 정도 집어넣기 때문에 큰 피해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피해가 잘 안 나올 뿐이지 어쨌든 기름 성분이 적은 것들 위주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 뭐 액제나 또는 액상수화제 같은 경우는 그냥 수화제는 좀 약해가 덜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재작년에 진딧물들이 개화 이후에 이제 이렇게 막 맺혔을 때 많이 발생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약제를 좀 선발해서 쳐봤는데 고삼 들어있는 제재가 약간 이제 수화제에 가까워서 얘 단독으로 쳐보니까 잘 죽더라고요. 약해도 없고. 네, 그래서 이거 괜찮겠다 하고서 이제 계속 이걸로 할 예정인데요. 수화제 쪽으로 쓰셔야 좀 안전하다. 네, 여름에. 답이 떠오르지 않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실가루이. 온실가루이는 보통 이제 오이, 참외, 수박, 뭐 기타, 뭐 토마토 이런 데 많이 발생을 하는데 얘들이 바이러스를 잘 옮길 수 있는 애들이라 초기 방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수확이 다 끝나고 나면 작물이 없을 때에는
기계 유제하고 다른 이제 살충 성분 들어있는 아까 데리스 같은 그런 물질하고 같이 약재랑 섞어가지고 전면적으로 살포해 주시면 얘네들을 좀 많은 부분 그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잡기 시작하기 전에 하고 끝난 다음에 하고 이제 중간에는 이제 뭐 데리스만 치면 되죠. 네. 그렇게 해서 방제하시면 효과를 좀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엔 뭐 이렇게 트랩 많이 쓰시고 계시고 약재도 자주 쓰다 보니까 이제 많이 방제가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매미충 같은 경우는 얘들도 다 매미목이에요. 그러니까 진딧물, 그 다음에 온실가루이, 그 애매미충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애꽃매미충도 있죠. 얘들이 고삼에 되게 약해요. 고삼이 잘 듣는다는 얘기죠. 약재를 쓰시면. 그리고 선녀다방, 선녀벌레 있죠. 선녀벌레 같은 경우도 고삼도 괜찮고 걔는 이제 데리스 추출물 그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포도 같은 경우는 이제 봉지 싼 다음에 그때 방제 들어가는 게 가장 그 약해도 안 보고 어쨌든 열매 약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봉지를 싸는 과일들 같은 경우는 봉지를 싸고 나서 유제를 쳐도 되는데 복숭아처럼 이렇게 뒤에가 나오는 애들은 좀 위험할 수 있죠. 네. 포도나 뭐 기타 다른 요즘에 사과는 봉지 안 싸죠. 다 무대 재배하죠, 그냥. 그래서 그게 좀 걱정돼. 유제를 잘못 쓰면 해를 입을까봐. 그래서 고삼 추출액은 어떻게 만드나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거는 제품으로 나온 애들인데요. 예. 국내에서 우리 왜 이제 특히 양지 바른 곳에 이렇게 가면 고삼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캐가지고 하시려면 알코올로 추출해야 돼요. 1대1, 비율은 1대1. 근데 100배 정도, 그러니까 그 주정을 판매를 해요. 화공약품상에 가면 메탄올 말고 에탄올, 주정. 그거를 사다가 1대1로 하는데 이 주정이 95%짜리예요. 그래서 이 주정하고 주정을 7, 물을 3. 7대 3으로 하면 약 70% 좀 안 되게 알코올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1대1로 그 고삼 편을 쓸어가지고 추출을 하면 돼요. 편을 써? 예, 왜냐하면 그냥 통째로 집어넣으면 속에 있는 내용물들이 안 나오는데요. 제조된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그 천연 약재 만드는 거 막 교육하고 했는데 제가 막상 이제 귀농해서 하다 보니까 사서 쓰게 되더라고요. 예. 뭐 겨울에 이렇게 만들어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존경하죠, 그런 분들은. 근데 저는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만들어 쓰는 것보다 차라리 사 쓰는 게 나한테 되게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주는구나. 그래서 아예 안 합니다. 예. 파리는 고삼 파리랑 상관이 없어요. 예, 뿌리가 예, 약성이 있어요. 먼저 쇠바랐을 때 예. 딱딱 끌어내고 이거 바로 그랬다고. 예, 느삼이나 도둑놈의 지팡이라고도 하죠.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고삼, 느삼, 그 도둑놈의 지팡이. 얘네가 그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자생을 하지만 거의 중국에서 수입해 와요. 이 원재를.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요 수화제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얘네는 이제 유제 타입이 아니라서 수화제로 만들기 때문에 고삼 추출액 같은 경우는 딱 보시면 대체로 수화제들이 많더라. 그래서 진딧물이나 이 매미목 해충에 해당하는 애들한테 적용하시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매미목에 노린재도 들어. 아니요, 노린재는 노린재목이 따로 있어요. 네. 걔들은 노린재 같은 경우도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있어요. 네, 네. 자, 그리고 깍지벌레. 요게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되게 골칫거리라 이렇게 이제 봄에 2, 3년 주기로 조피 작업을 해가지고 방제를 하고 초기에 이제 얘네들을 순이 나오기 전에 이제 그때부터 약을 치기 시작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순이 한참 나오고 아마 지금쯤이면 깍지벌레 약충들이 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개미들을 보면 확인을 할 수 있죠. 개미가 막 왔다 갔다 하면 깍지벌레, 공깍지나 가루깍지나 깍지벌레들이 발생했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고요. 예? 공생관계로. 예, 공생관계예요. 공생관계인데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공생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상리공생, 편리공생이 있어요. 이 개미하고 깍지벌레는 상리공생이 아니라 편리공생이야. 이게 뭐냐면 한쪽으로만 이득이 가는 거예요. 개미한테만. 근데 가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미가 깍지벌레를 옮겨가가지고 붙여놓고 거기서 흡집하게 해서 먹는다 얘기하시는데 잘못된 거예요. 걔네는 그런 관계 아니에요. 이 개미들 중에 일부 그 아프리카인가 어디에 사는 지역에 있는 개미들은 나뭇잎을 잘라서 동굴에 갖고 가서 거기서 버섯을 키워서 먹는 애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깍지벌레들을 옮겨 가가지고 거기다 놓고서 흡집한다 이거 이제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개미들은 그 진딧물이 내는 감로를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네. 옮겨주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야, 이 사람들 어디서 배웠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전 배운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깍지벌레를 잡기 위해서는 위에는 요거는 이제 공깍지벌레. 예, 이게 작년 사진이에요. 작년 사진으로 제가 다 체험해 봤는데 이렇게 송이에도 들어가고 조피에 보면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어쨌든 겨울에 조피 작업을 하고 나서 그 눈 틀 때부터 방제를 시작하시면 많은 부분 예방을 해요. 그리고 그 이렇게 이제 조피 작업하고 나면 거의 한 5% 정도는 방제가 돼요. 1차적으로. 네. 감나무도 좀 잎이 날 때 미리 방제를 해. 네, 그게 좋죠. 거기도 깍지벌레가 많이 붙죠. 네. 데리스 추출물을 쓰시면은 효과를 더 볼 수 있어요. 데리스가 유제 타입이에요. 네. 근데 유제 타입이라서 걱정되긴 하지만 꽃감룡들은 깎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요. 데리스 추출물이 들어있는 자재를 사용하시면 돼요. 네. 제가 올해 3,000평 뺏겼습니다. 아, 힘들었어요. 조피 작업하느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비목인데요. 요 보시면 얘는 이제 그 무잎벌이라고 하는 그 무잎벌의 유충이에요. 네. 얘 나중에 부화할 때 보면 주황색의 벌이 나와요. 근데 나비인 줄 알고 그 키워봤었는데, 자, 어쨌든, 이제 흰나비나 그 고추 담배나방, 이 담배나방이 되게 문제잖아요. 그죠? 흰나비야 뭐 그렇다 쳐도 얘들은 한 마리가 고추를 3개에서 5개 정도를 가해를 해요. 구멍을 뚫고 나와서 옆에 거 뚫고 나오고 뚫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개를 뚫는다, 먹어치운다 하면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대충. 만약에 우리 밭에 10마리의 담배나방이 날라왔어요. 근데 한 마리가 200개씩 알을 낳아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한 알이 한 개예요. 어떤 애들은 나방들이 이렇게 난괴라고 해서 알이 여러 개가 있는 덩어리를 낳는 애들이 있고, 얘는 날아다니면서 듬성듬성 투하를 해요. 막 투하를. 10마리가 여기가 고추밭이라고 하면 일렬로 서서 쭉 날아가면서 알을 투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마리면 200개씩이면 2,000개죠. 2,000개가 다 부화를 했다고 치면 2,000마리의 애벌레가 고추를 5개를 먹어치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00개예요. 작살을. 네. 위험하죠. 그래서 초기에 방제를 해야 되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BT제 가지고 좀 해봤는데요. BT제는 들어보셨나요? 원래는 누에에서 나왔어요. 누에. 우리 왜 그 잠업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죠? 그 누에가 죽어나가는 애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거기서 미생물을 분리를 해보니까 바실러스 서린지엔시스라고 하는 세균이에요. 곤충 병원성 세균이에요. 얘가 몸속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다른 나방 유충들한테 뿌려보니까 나방들이 죽어. 어떻게 죽냐면요. 제가 칠판이 없어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그 나방은 이렇게 장기가 길게 늘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 중, 후로 나뉘어요. 장으로 봤을 때. 그 위에 해당하는 게 중장, 가운데 부분이에요. 거기가 이제 위에 해당해서
음식물을 먹으면 이제 요 안에 들어 소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곤충의 그 위의 산도가 얼마나 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은 얼마나 돼요? 산도가? 약 2 정도 돼요. pH, 강산에 속하죠. 왜냐면 염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얘네는 8에서 9 정도 돼요. 알칼리예요. 자, 그런데 이 BT제를 예를 들어 예전에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효과 없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쓰셨냐고 물어보니까 현미식초나 목초액을 섞은 거예요. 네, 걔들이 약간의 계면활성 효과가 있거든요. 그거를 섞으면 약효가 떨어져요. 안 나와요, 잘. 네. 그래서 얘들은 뭐 알칼리성 약재랑 섞는 거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 산성인 약재랑 섞으면 약효가 없어지기 때문에 섞지 마라 얘기를 하는데 이 BT제를 사용하면 먹다가 바로 멈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예전에 BT 선발하는 간단한 테스트들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배추 잎에다가 BT제를 살포를 해요. 쭉 살포하고 여기에 같은 나이대의 애벌레들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하루 지나고 나서 가보면 이렇게 돼요. 1번, 2번, 1번, 2번, 3번, 4번. 어떤 게 제일 효과적일까요? 4번. 다 먹어 치우는 거? 그러면 우리는 뭘 먹어요? 못 먹고 죽어야 효과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다 먹어 치우면은 BT제를 뿌렸는데 다 먹어 치웠어. 그 효과 없는 거죠? 1번 또는 4번. 먹다가 그냥 멈추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독소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 세균에. BT제, BT라고 하는 미생물 몸속에는 독소 단백질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사진에 제가 그걸 빼먹었는데 띠가 생겨요. 이 배추잎나비 같은 경우는. 여기 얘 같은 경우 여기에 위에 띠가 새카맣게 딱 그 복강하고 채강 사이에 이 위가 구멍이 나니까 그러니까 채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벽하고 장기하고 이 최벽 사이의 공간 거기가 완전히 까맣게 돼서 죽어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선발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 담배나방은 3년이 넘어가면 안 죽어요. BT를 먹어도.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만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를 섞냐면 이따가 뒤에 또 사진 나오는데 잠깐만요. BT 모습이 이래요. 여기 보시면 이게 한 세포 하나고요. 이 세균 한 마리고 요게 독소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독소고 요게 포자예요. 요거는 위에 길쭉한 애는 다시 세균으로 이렇게 환경이 좋아지면 세균으로 만들어지고 요 밑에 거는 독소라 뱃속에 들어가면 분해되면서 독으로 해서 그 천공을 일으켜요. 네. 어떤 사람은 또 이게 뾰족해가지고 구멍을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재밌는 사람들이 많구나. 요게 BT제 그 액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도 이렇게 나와요. 자, 감사해요. 네네. 저걸 뭐 어떻게 그 살충제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생물 따로 그냥 그 살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생물 농약으로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혼합 가능한 게 있어요. 고삼 추출액 중에 고삼에 이제 정약류가 들어있는 제품이 있어요. 예, 그게 이 나방 유충들한테 살충 효과가 엄청 좋아요. 근데 정약류 때문에 약해가 좀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너무 진하게 하지 마시고 BT제는 약해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뿌려도 약해는 없는데 그 고3에 정약류 추출물이 들어있는 애는 효과는 되게 좋은데 약해가 좀 나요. 그리고 아까 포도하시는 분 있었죠. 박각시 나방 있죠. 박각시 나방이 저 BT제랑 그 고3에 정약류 들어있는 거랑 섞어서 뿌리면 바로 죽어요. 박각시 나방 엄청 크죠. 이만하죠. 제가 이게 그 사진을 빼먹었는데 되게 효과적이라 고추밭에 적용할 만해요. 그러니까 이제 크더라도 이 담배 나방이 크더라도 살포하면 죽어요. 같이 합재로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추 벼룩벌레인데 가을에 많이 나오는 톡톡 튀는 애들인데 얘네는 베리스 추출물 한 방이면 끝나요. 네.
그냥 죽어요. 맞자마자 죽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제품을 개발하고 나서 배추밭 가서 이제 저 시험을 딱 하고 났는데 뿌리자마자 죽길래 순간 이제 겁이 나더라고요. 이게 농약이 들어있나 보다. 그래서 작물채 이제 뿌린 거 맡기고 이 약 제품 만드는 거 맡기고 해서 농약 분석을 해봤더니 농약이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 데리스 자체가 작은 딱정벌레 먹이도 엄청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잘 잡는. 얘들이 친환경 할 때 유기농 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엄청 힘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계속 초기부터 발생해가지고 구멍을 뽕뽕뽕 내죠. 이거 말고 무 잎벌레도 있어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사이즈는 얘네보다 조금 크고 이렇게 진한 남색, 광택에 남색을 띤 애들인데 걔들도 이 데리스에 아주 잘 죽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생기면 데리스 추출물을 쓰시면 좋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 노린재 말씀하셨는데 이 노린재 같은 경우는 요게 얘들이 좀 많이 보일 거예요. 얘들은 톱다리 개멸이 노린재라고 하고 그 다음에 풀색 노린재랑 썩동나무 노린재 여기 세 가지가 콩밭이나 이런 데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톱다리 개미어리 노린재는 고삼 추출물에는 아주 잘 들어요. 그러니까 뿌리면 거의 바로 죽는. 네. 근데 이제 예전에 쟤네 시험하려고 이제 콩밭에서 시험을 했었는데, 콩밭에는 쟤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특히. 근데 주변에 아카시아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으면 거기서 얘들이 충분히 성숙을 해서 와요. 아카시아 나무가 콩과예요. 아시죠? 거기서 발육을 끝내고 산란하러 우리 밭으로 오는 거예요. 밭으로 와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꼬투리에다가 부침을 받고서 양분을 먹고 또 앞으로 가면서 또 새끼 낳고 알 낳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 방제를 하려면 첫째는 이제 지금 트랩이 이렇게 있는데 트랩을 원래 예찰용이에요. 이게 방제용이 아니라 예찰용인데 잘 잡혀요. 네. 요 안에다가 여기 위에다가 루어를 이렇게 씌우면 되는데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양은. 근데 어쨌든 어항처럼 생긴 애들도 있고 그 열고서 그 안에다 루어를 끼우고 닫아 놓으면 들어와서 못 나가고 잡혀요. 근데 걔네들을 밭이 이렇게 있으면 밭 가운데 놓는 게 좋을까요? 가장자리에 놓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가장자리에 놔야 돼요. 이격을 해서 몇 메다 띄워서. 왜냐하면 그리고 이렇게 사방으로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가운데 놓으면 날라오면서 다 흡집하고 산란할 거 다 하고 가요. 근데 밭에서 약간 이격시켜서 놓으면 거기를 모여요. 그쪽으로.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밭에는 이제 주기적으로 고삼재질을 처리하면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저거 장갑 끼고 저 안에다가 루어를 끼우고서 장갑을 벗어놓고 집으로 왔어요. 괴산에서 청주로 출퇴근했었거든요. 우리 집 안방까지 따라 들어왔더라고. 나는 분명히 장갑 끼고 했는데. 네, 효과가 되게 좋아요. 이제 집합 페로몬이라고 하는 물질이 묻어 있고요. 우리나라 2개 회사인가?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매하기도 쉽고,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약재는 고삼 추출액을 쓰시면 좋은데, 풀색 노린재나 썩동나무 노린재는 아까 이야기한 고삼하고 정약류가 들어있는 요 제품을 쓰시는 게 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이 선충인데요. 오이밭이고요. 이 오이밭에서 이제 오이가 한 7동인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농가에 천안에 있는 농가인데 농가에서 이제 그때 흰가루 실험하느냐고 포장 하나를 빌렸어요. 근데 그 밭주인이 와서 오이 좀 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낮에 다 처졌어요, 이파리가.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시드름병 같은데 이거 무슨 약을 써야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뽑아봐도 되겠냐? 네, 뽑아봐도 된대요. 그래서 뽑았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은 이렇게 낮에 처지고 아침 저녁으로 잎이 이렇게 빳빳해지고 이러면 시드름병 증상이 맞긴 해요. 네. 근데
뿌리를 캐보지 않으면 하나를 놓쳐요. 그게 선충이거든요. 뽑아보니까 아니라 다를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혹이 엄청나죠? 여기에 이제 선충들이 그 난낭이라고 해서 알을 막 넣어놓고 막 그래요. 부화돼서 나와서 밖에서 또 그 성충이 되면 또 이렇게 흡집해서 들어가고 막 이래요. 얘들이 한번 발생하면, 오래 가요. 아주 오래 가. 계속 가요. 오이를 계속 심으면. 그래서 이제 여기에 처방을 했는데 되게 복잡한 처방을 해드렸어요. 그 데리스 추출물 자체는 선충한테 되게 효과적이에요. 예. 그 데리스 추출물을 이렇게 선충을 따로 이렇게 모아놓은 데다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그냥 다 죽어요, 선충이. 근데 토양 속에서는 장애물이 많아. 희석해서 우리가 관주를 하더라도 약액이 전사적으로 다 퍼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장애물들은 유기물도 있고요. 다른 뭐 그 점토광물들도 있고 이런 데 다 막히는 거야. 그래서 완벽하게 확산이 안 되기 때문에 효과가 뛰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첫째는 오이를 심기 전에 로타리 칠 때 잎재를 만들어 드렸어요. 데리스 추출물을 잎재 그 알갱이에 코팅해 가지고 뿌리게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해서 로타리 친 다음에 망을 짓고 이제 심기 전에 모팔에다가 데리스 추출물을 뿌리라고 했어요. 먼저. 그리고 나서 심어 놓고 나면 여기는 모래땅이라 물이 잘 빠지니까 이분이 활착할 때까지 계속 물을 준대요. 다니면서 일일이 약줄로. 그러면 그때 데리스를 섞어라. 그래서 곧 그렇게 관주를 해줘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났는데 가을이 되니까 밀도가 확 줄었어요. 근데 없어지진 않아. 네, 완벽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네, 요게 이제 내마장황이라고 하는 콩가 식물이에요. 네, 이 뿌리가 그 선충을 억제하는 물질을 분비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뿌리를 가지고서 선충 억제 제제를 만든 회사도 있어요. 근데 효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 그냥 심어서 로타리 치는 게 제일 빨라요. 그 산파를 하고 그 다음에 로타리를 쳐서, 그러니까 그 키운 다음에 로타리를 쳐서 녹비로도 쓸 수 있고 선충 비식물로서도 활용 가능하고요.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전 밭을 다 하기는 힘들면 연차별로 구분해서 이 종자를 구해서 뿌리시면 되고요. 이게 예전에 그 농가원이라고 해서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요 시험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종자 구해가지고 그 전에 나눠드리고 했었는데, 얘가 가장 효과가 좋은, 다른 거보다, 예, 그 여기서도 보면 제일 낮게 그 난낭을, 아까 그 혹 같은 경우를 억제하는 효과가 제일 뛰어난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은 심어서 토양의 선충을 억제하면, 예, 선충의 밀도가 많이 낮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응애 쪽인데요. 응애는 뭐 사과, 포도, 토마토, 딸기, 할 것 없이 고추도 그렇고 많이 발생하는 애들 중에 하나인데, 얘들은 어디서 있다가 나올까요? 예? 토양. 그렇죠. 땅속이에요. 땅속에 있는데, 물론 이제 병을 일으키는 응애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해를 주는 응애만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토양에서 기원하는 건 맞고요. 콩을 제일 좋아해. 콩과를. 그래서 클로버에도, 그 다음에 우리 헤어리 배지도 많이 발생하고요. 기본적으로 작물에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유제에 되게 약해요. 기름 성분. 예전엔 그래서 마요네즈를 가지고서 또는 난황류를 만들어서 살포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난황류나 마요네즈가 같아요. 조성은 만드는 방법 똑같은데 되게 좀 고온기 때 위험한. 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제 데리스 추출물을 권해요. 똑같은 유제이긴 하지만 그 난황류 만들 때 쓰는 그 기름 때문에 약해가 더 심하거든요. 기름 자체는 약해를 유발하는 물질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기름을 식물 잎에 이렇게 바르면 타버려요. 네. 원래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약으로 개발할 때 계면활성제를 넣거나 또는 원래 원재가, 데리스 같은 경우 원재가
기름 성분으로 돼 있어요. 수지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녹이려면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섞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계면활성제 넣고 해서 물에 딱 풀면 우유빛으로 바뀌어요. 이 자체가 유제라. 그래서 얘들한테 효과가 좀 좋긴 해요. 근데 작물에 따라서는 약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사용할 때 조심하셔야 되고, 뭐 그 포도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봉지 싼 다음이나 아니면 개화 전까지만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강사님. 네. 콩을 좀 많이 심으려고 그러는데 콩 그 경작할 때 네. 그때 응애 그걸 같이 살포를 하고 나서 경작을 하는 게 아니요. 걔들 떡잎 나오고 나서 이 벌어질 때부터 이제 그때 해야 돼요. 예, 고온이 치게 되면 그때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너무 미리 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얘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만 꾸준히 해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유제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뭐 응애 피해를 거의 안 보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 데리스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응애 피해가 별로 없는데 한번 발생하면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점점이 막 가해하는 흔적들이 막 나오고 잎에도 나와요. 근데 요거는 그 약을 잘 못 치는 부위에 매달아 놨던 애들이고, 약이 잘 맞는 부위에 있는 애들은 사실 응애 피해를 거의 안 보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거의 다 와갑니다. 그 다음에 총체벌레인데요. 총체벌레 같은 경우는 총체벌레 피해 입으신 분이 있나요? 고추에 고추예요. 고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얼마 전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자리아 자포니카라고 하는 미생물이에요. 네, 근데 얘를 뿌리면, 그러니까 잎재로도 뿌릴 수 있고요. 잎재를 뿌리고 로타리 쳐서 망을 지은 다음에 심으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 고삼 추출물에 정약류가 들어있는 요게 이 총체한테 되게 효과적이더라고요. 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어쨌든 약해 부분이 좀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왜 500배 쓰라고 하면 한 병 넣으라고 하면 2병 넣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농약도 그렇고요. 우리 친환경 자재도 그렇고 진한 농도로 한번 하게 되면 작물한테는 스트레스를 엄청 세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농도보다 차라리 낮추면 몰라도 자주 여러 번 주는 게 효과적인 거예요. 세게 한두 번 주는 것보다. 농약도 똑같고요. 화학 비료도 똑같고 친환경제도 똑같아요. 그래서 정해진 그 농도에 맞게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대부분 이제 귀찮으니까 이제 여러 개 섞으면서 더 진하게, 벌레가 많으면 더 진하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정해진 농도대로 하되, 약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 3종까지는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삼, 데리스, BT제까지는 섞어도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대신에 농도는 지켜줘야 되죠. 각각의 농도를 지켜주면 돼요. 그냥 예를 들어 20단말이 있으면 여기다가 뭐 500배씩 넣어라, 500배씩 써라 그러면 1리터, 1리터, 1리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고온기 땐 이것도 무리가 올 수 있어요. 이파리에. 그러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약해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전 생육기 중에 이제 고온기를 제외한 나머지 양쪽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진하게 막 사용하시게 되면 약해가 더 훨씬 더 커져요. 네. 살균제하고 살충제를 같이 이제 그 살포에다 분자하는데, 네. 말씀대로 생물학 이거는 따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니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같이 혼합해서 하면 안 되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혼합해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고, 아까 그 BT제 같은 경우는 산성약제랑만 안 섞으면 돼요. 네, 그런 것들이, 예, 그것만 피하면 돼요. BT제만 좀 그렇고요. 나머지는 데리스 고삼, 이 BT제 3가지 다 섞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저 데리스 추출물이라는 애는 원래 성분이 로테논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얘는 이 세포 수준에서 호흡저해라는 부분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숨을 못 쉬게 막혀서 죽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세포 수준에서의 호흡을 억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고삼 추출물은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한다. 그러니까 마비가 오게 해서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작용하는 게 달라. 네. 그리고 BT제는 먹어서 죽는 거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복싱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스트레이트만 치는 것보다 스트레이트, 잽, 어퍼컷 동시에 치면 타격이 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효과들이 다르고, 이자리아 같은 경우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총체나 진딧물 같은 경우에도 감염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고온기 때 이런 애들은 효과를 못 보겠죠. 예. 왜냐하면 미생물이기 때문에 습도가 좀 있어야 돼요. 예. BT는 상관없어요. BT는 습도랑 독소가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얘네는 직접적으로 이 해충의 몸 안에 들어가서 감염해서 죽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장마철이다. 장마철에는 해충 별로 없어요, 사실. 근데 장마 직전, 장마 이후에는 사실은 좀 약간 건조한 시기긴 하지만 습도가 있을 때에는 사용하면 효과를 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제가 작년에 요 신제품 나왔다고 해서 한번 수화제로도 쳐보고 입제로도 사용을 했어요. 근데 후기가 되니까 이게 사라지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중간에는 고산 추출액에다가 정약류 집어넣은 제품을 주기적으로 썼어요. 보이기만 하면 뭐 처음엔 3일 간격으로 3번까지 치다가 그 다음부터는 좀 더 늘리고 해가지고 길게 이제 방제 기간을 가져갔죠. 그래서 거의 다 방제를 했던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우리나라 친환경 자재에 들어있는 원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료. 어떤 게 맞냐면, 병 잡는 쪽에서는 황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정약류예요. 네. 유게놀이라고 하는데, 황하고 유게놀,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살충 쪽에서 효과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 제제 쪽에서는, 미생물 제제들은 종류는 많은데, 효과가 아주 뛰어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효과적이다 하고 하면 황이나 구리하고 석회, 요거 보르도액 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산화 동제나 동제, 요게 아주 좀 효과적이고요. 유황 합제는 그럼 뭐에 호남? 구리하고 석회죠. 그러니까 석하고 구리, 석회 이 세 가지가 섞인 거예요. 석유 유황 합제가? 석회 유황 합제는 석회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유황 들어가고 이 두 가지를 이제 고온에서 고온다고 그래요. 저도 만들어 보지는 않고 그냥 보기만 했는데 어쨌든 석회하고 황이 들어있는 게 맞고요. 지금 이제 감나무, 네. 감 제일 먼저 치는 게 석유 유황 합제를 나무 잎 떨어진 거, 네. 거기다 지금 저 감 이파리가 막 나오고 그럴 때, 예, 나오고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 밑에? 예. 아,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보통은 동절기에 주간이나 나무 전체에다가 살포를 많이 해요. 싹트기 전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동계 방제를 많이 하고요. 어쨌든 효과적인 건 요렇게 그거고, 그 다음에 미생물 제제들은 효과가 아주 우수한 살균제들은 못 본 것 같아요. 예. 저도 개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효과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어쨌든 황이나 보르도액, 구리가 들어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살균제로서 효과가 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벌레 잡는 약들은 피레스린하고 아자드락친, 요게 뭐냐면 저게 님 오일, 님 추출물이에요. 그러니까 님 추출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없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거고요. 아자드락친이라고 하는 게 님 오일에 들어있는, 님에 들어있는 주 성분이에요. 살충 성분. 근데 원래는 저 아자드락친이 애벌레들이 탈피할 때 탈피를 억제하는, 원래 탈피할 때 호르몬이 나와요. 탈피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을 억제해서 탈피 못하게 하면 며칠 내로 죽어요. 탈피를 못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 직접적인 살충 효과를 얻으려면 아자드락친의 농도가 진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은 주기적으로 여러 번 쳐야 밀도를 낮게 가져가는. 예전에 온실가루이 때문에 저거를 꾸준히 쓰시는 사람이 있었는데, 온실가루이가 이제 거베라 재배하시는 분인데요. 방제를 안 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 나중에는 그름이 심해서 상품성이 없대요. 근데 저거를 아자드락친이 들어있는 거를 이제 꾸준히 치니까 날아다니는 건 있는데
피해가 없을 정도였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쟤네는 밀도를 낮춰주는 거지 직접 맞아서 바로 죽게 하는 그런 애들은 또 아니에요. 네. 어쨌든 그래도 시장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T, 아까 이야기한 BT 미생물, 그리고 마트린, 요게 고삼 추출물에 들어있는 주성분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신경마비를 한다 했죠. 신경전달물질을 차단해서. 그 다음에 로테논, 요게 데리스 추출물에 들어있는 그 성분, 주성분. 네. 요거는 이제 호흡저해를 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마트린, 로테논, 기계유, BT, 피레스린, 요런 게 아자드락틴도 그렇고 요런 게 좀 그 효과가 있는 시장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제가 이제 이거 따로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친환경 농자재들 가서 이렇게 사시면 보면 어디에 효과 있다 이런 거를 못 써요. 못 쓰게 돼 있어요. 그게 농약관리법에 저촉이 돼요. 농약으로 등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통은 그 회사 뭐 연구소나 이런 데 물어보고 쓰셔야 되는데, 제가 아는 것까지만 보면 흰가루 쪽에서는 유황제제가 가장 그 효과적이었고요. 탄저는 보르도액, 제피콤팡이는 트리코데마가 효과적이고, 나머지 이제 녹균병이나 세균성 구멍병, 이건 복숭아 쪽이죠. 녹균병은 우리 포도도 가능하고요. 포도 쪽에서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흰가루도 이 보르도액이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이 뒤쪽에 보시면 고삼하고 데리스 추출물을 가지고 주로 예전에 제가 이제 많이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제일 많다고 봐도 돼요. 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 제품들이. 그래서 고삼 쪽은 매미목하고, 그러니까 매미목 중에 진딧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매미충, 중국 애꽃매미충하고 일부 이제 또 매미충류들한테 효과가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어린 나방 유충들한테도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이게 맞으면 접촉에 의해서도 죽어요. 네. 그리고 노린재 중에서는 톱다리 개미혈인 노린재가 아주 효과적이고요. 데리스는 비슷한데, 응애하고 요 좁은 가슴 잎벌레라고 아까 벼룩벌레, 배추에 나오는, 그 다음에 무잎벌레, 요거 배추에 나오는 얘들한테 아주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 나방 유충들도 맞으면 효과적으로 방제가 되고, 선충들한테도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BT 같은 경우는 나방 유충에 특화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섞어서 방제를 하셔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환경 주제로. 근데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제가 이 세 가지를 섞으면,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을 보면 요게 32,000원인가? 그렇게 하고, 요게 5만원, 요게 2만원. 한 번 쓰는데. 농약도 많이 비싸졌죠? 네. 친환경 자재도 엄청 비싸졌어요. 몇 평 정도 할 수 있는데? 1000평 정도 쓰더라고요. 이거 하나씩 넣어가지고 600리터 통에다 500리터 물 받고 쓰니까, 네, 그 정도 쓰더라고요. 이제 가성비는 예? 가성비. 그렇죠. 네, 그래서 백두원 여기에서 어디하고 비슷한 거예요? 백동도 진딧물 쪽 그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백동은 사실 제가 일부러 안 다뤘었어요. 그게 사람한테 독성이 좀 강해서, 예, 예전에 사고 사례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백동도 그 애벌레들이나 아니면 진딧물 쪽 효과가 있긴 있을 거예요. 장목뿌리 같은 거. 예? 아니면 장목뿌리.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예, 저기 원장님 그저 푸른 거 말고요. 예. 색깔 들은 거 누른 것도 아니요, 거기서는 걔들은 효과가 많이 없어요. 네. 그것도 뭐 물관해하고 뭐라. 네, 녹색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녹색밖에 안 해봤거든요. 근데 노란색으로 하면 효과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그 친환경 자재 쪽도 그렇고 일반 무기압성 농약 쪽도 그런데 그 알칼리성이랑 산성이랑 섞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당연한 거죠, 이거는. 예전에 목책을 많이 쓰셔가지고
전 사실 목초액 그렇게 막 권장하지는 않았는데 많이들 물어보시길래 제가 이제 적어놓긴 했는데요. 칼슘제하고 목초액 섞으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노즐이 막히거나 침전물이 생겨요. 그래서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온기가 되면 기름 자체만 유제도 약해를 일으키고 황제제도 약해를 일으켜요. 그 두 개를 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약해가 심해지겠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황제제는 간접살포 그쪽으로 가시면 되고 유제 같은 경우 고온기 피하셔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수화제 쪽으로 쓰셔야 되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수화제보다 유제가 효과가 더 좋아요.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